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아주 핫한 전문가시죠.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네.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구독자분들께 좀 네.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채널에 제가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소비자, 부동산 소비자, 시장 참여자 분들의 그 시장 심리 그 분야에 있어서는 소장님이 거의 탑이라고 좀 판단해 가지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일부러 와서 예. 보거든요. 항상 뭐 존경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생각하지 못한 소비자의 심리들을 너무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들 표현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시장 분석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팬들은 뭐 벌써 소장님 알아보시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계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인생 모토가 건강해야 된다거든요.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네. 우리 소장님 팬들하고 함께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소장님 이 유튜브가 제가 볼 때는 좀 확장을 많이 됐으면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짧은 지식이지만 오늘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짧은 지식 최대한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별 말씀을요. 무슨 어려운 말씀. 걸음 하시게 만들었는데 아유, 여기 와서 이렇게 저를 칭찬하시면 제가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네. 저는 제가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소장님 네네. 같은 식견에서 보시는 분은 거의 한 분도 없어요. 소장님 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좀 오래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럼요.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 네. 네. 근데 부족하게 아직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도움받고 있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한문도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들어보는 예. 시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네. 조금 핫한 편이죠. 핫하죠. 예, 지금 이거를 폐지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콩이 폐지되면 1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라는 이런 주장이나 논란에 대해서 이게 거짓 선동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강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장특콩이 폐지가 되면 세금 폭탄을 맞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양상이 보이는지 어떤가요? 예, 제가 볼 때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물이 반이나 남았다. 네. 뭐 반밖에 안 남았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금 폭탄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짜리를 한 10년 갖고 있으면 이제 장특콩제 80% 다 받으니까 차익이 한 뭐 20억, 15억 돼도 내는 세금이 5천에서 1억 미만이에요. 다 공제를 받으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다 폐지가 된다고 하면 그때 내는 세금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들으면 5천에서 2억이니까 4배가 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400%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관점에서.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차익을 봐야겠죠. 네. 그럼 20억이 남았잖아요. 20억에 2억이나 2억 5천이면 10이나 12%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근로자분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세금이 3억 넘으면 40% 내고 소득이 1년에 그리고 10억 넘으면 45%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좀 예를 들어서 근로자분들은 일을 하시잖아요. 생산 부가가치가 있고. 근데 부동산은 사실 아시지만 물론 뭐 시장 분석하고 투자하고 그러시지만 근로자에 비하면 노동의 어떤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10%와 40%, 5%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더 내면 더 낼까?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2억은 폭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닌 거죠. 네. 그분 입장에서 그렇지만 또 사업자분들 있잖아요. 법인이나 이분들은 그보다 더 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그러면 부동산도 좀 더 내야겠구나라는 게 상식적인데 세금 공제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 또 투자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뭐 거짓 선동이다 이거는 저는 선동까지라고 표현은 안 들고 그냥 그분들의 입장일 뿐인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공정성이 없다고 보고 저는 이게 폭탄이라고 보는 관점이 그분들 입장만이지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네. 입장 차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서로 다른 입장에 그렇죠. 처해 있는데 자기 입장을 크게 얘기하면 네, 맞아요. 이게 논란이 되는 이거 상황이 언론에서 많이 거죠. 받았으니까 이제 좀 자꾸 그렇죠. 지금 이제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장독공 폐지가 안 된다면 다 내 돈인 거잖아요. 이게. 맞죠. 네. 예. 근데 이거를 폐지하면서 다시 이제 토해내야 되는 네, 이게 뺏기는 이제 느낌. 불편한 맞아요. 예. 네, 네, 맞아요. 이게 뺏기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네. 예. 그게 이제 불편한 입장인 거죠. 그분들도 그런 예, 거죠. 그렇죠. 네. 집주인 이제 돈을 많이 번 집주인들인 거죠. 그렇죠. 예. 돈을 많이 벌면 집주인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네. 서로 입장 차이에 의해서 서로 바라고 주장하고 이런 네.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도 어느 한쪽만 대변할 수 없고 맞아요. 결국엔 또 어느 한쪽 입장을 또 대변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느 쪽을 대변하는 게 조금 더 국가적으로 이득이냐. 그렇죠. 네.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집주인들보다는 정확하십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뭐 집을 가지고 있어도 못 본 사람들 맞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책 방향을 정한 그런 것 거라고 같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또 새롭게 지금 대두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공정시장 가액 예. 비율이라는 거죠. 전에도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긴 했는데 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쪽으로 예. 검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거랑 결이 살짝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뭐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니라 MB 정부 때 이게 생겼잖아요. 네네. 2009년도에 생긴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원래 내는 세금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5억짜리다고 하면 해외는 이제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걸 정해서 보통 시세 한 70%. 근데 그 70%면은 5억짜리가 3억 5천에 세금을 매기는 과표가 되고 근데 여기에 일시적으로 경제 침체나 이런 게 왔을 때 그 당시 글로벌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세부담을 줄인다고 경제 어떤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이게 나왔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3억 5천으로 줄었는데 거기다 하고 다시 뭐 60% 적용. 그러면 이게 이제 2억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 세금을 매기면 세율은 똑같지만 표본이 다르니까 금액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네. 세금 감세 효과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낼 세금을 안 냈던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물론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이럴 때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존재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고 아까 장기특별 고유공제하고 이 공정시장 가액하고 그다음에 토지 초과이득세 이 세 개를 이게 정부가 핸들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진보당 하고 사회 뭐 기본당인가요? 그 진보 쪽에 계신 야당 분들이 한 10분이 제가 알기로 그 윤종호 의원 뭐 또 뭐 최혁진 그분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손석 용해인 뭐 주로 이런 분들이 네네네. 이제 주도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화답을 안 하고 있고 대통령만 화답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결론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손을 대는 걸 보면은 진보당에서는 이걸 외치고 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반응을 보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여자 입장에서 이 해당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게 정확하죠.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정과세라는 개념하고 뭐 균형과 이런 걸 따져볼 때는 이것도 또 맞는 것 같거든요. 네네.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국민 여론조사가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거기서 저번에 양도세 중과 종료 때도 유주택자도 과반 이상이 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우리 부동산 문제가 좀 임계점에 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방향은 할 수 없이 가겠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급하게 가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도 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네. 좀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게 네. 이게 아까도 이제 그 교수님이 이런 제도가 생긴 취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사실 이 취지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거죠. 그럼 이 취지의 그 기본 바탕이 된 상황이
없어지거나 바뀌면 역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맞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맞아요. 그냥 이게 대두되는 게 표면적으로 이 법안이나 뭐 어떤 제도가 좋지 않으냐 없어지느냐 네. 이 부분만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논란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지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이게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부에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너무 뭐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되게 말씀을 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렇고 맞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래 이게 생겼을 때는 경제 위기나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또 세부담이 좀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 줄여줘야 되겠다. 맞습니다. 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 위기나 이런 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런 감세 정책은 이제 다시 제재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중간에서 이제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거나 사라지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생겨나는. 역시 소장님은 제가 존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마음이 제가 뻥 뚫리네. 이게 생각했던 너무 좋아요. 거를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네네. 소유자분들. 지금 장특공도 폐지가 되지. 또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없어지지. 결국에는 결론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집을 팔았을 때 세금 부담이 점점 이제 뭐 거기에 또 더해서 지금 양도세 중과도 이제 다시 되살아났단 말이에요. 어차피 팔면 세금 부담 뭐 어떻게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 세금 폭탄이 떨어지니 굳이 집을 팔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겠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언론에도 좀 나오고 이제 버틴다 이런 얘기 좀 있고 소장님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이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소장님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 무슨 증권 보험 이쪽에 이제 VIP 그 강연을 1년에 2번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VVIP죠. 한 단계 위에.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돼 가는데요. 그 매번 저는 정상화론자고 하락론자 어떤 분들은 하락론자라고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 시장 분석에 대한 걸 얘기하고 이제 예측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의 성향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끝나고 나면 이게 뭐 끝나서 쫓아오시면서 급한 걸 물어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여유가 있고 집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 시장 정상화론자 하락론자 얘기도 그냥 듣지 참고사항이죠. 그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왔다가 올 봄에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을 제가 맞이한 거예요. 가끔가다 한 분 정도 쫓아오신 적은 있어요. 뭐 한 분 쫓아오셔서 자기가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뭐 얼마에 팔면 이런 거 요즘인데 갑자기 한 10대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제가 일단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양도세 그 SNS에 올리고 나서예요. 뒤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공유되는 어떤 심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공약을 실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임기가 되게 많이 남았다. 그렇죠. 세 번째가 이 사람은 법으로 못 박을 사람이다라는 예측까지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질문들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아예 처분해야겠다라는 차익이 났으니까 처분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이 한 70%. 30%는 이 와중에 있는데 지금 처분하고 다른 걸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투자할 때 큰 문제가 없겠냐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10몇 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집들은 다 좀 부유하다 보니까 집들이 다 좋아요. 그럼 제가 그러죠. 인생을 왜 사는지 이렇게 답변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갖고 있는 것들이 뭐 다 20억 30억짜리예요. 팔게. 그럼 그냥 파시고 1년에 1억씩 써도 죽기 전에 다 못 쓰네요. 제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집은 또 좋은 거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깨나 봐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팔려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의 심리가 이번 정부에 아까 말씀 주신 버틴다? 네. 이런 개념에서 약간 탈피하고 있다. 거기다 주식 머니무브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의식들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고 또 상공회의소도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최근에 4, 5년 동안에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주위에서 친구들이 자기는 뭐 열심히 30년 일해서 뭐 재산을 200억, 300억을 모았는데 뭐 100억도 모으고 근데 옆에 보니까 그냥 뭐 집을 툭 사더니 갑자기 두 채를 샀는데 갑자기 50억을 벌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3년 전, 2년 전에는 거기 있는 분들이 티타임을 가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어디 살까 이랬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느끼는 걸 저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언론에서는 버틴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예전엔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생각하는 게 네. 사실 사람들이 네.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분을 많이 맞아요. 보잖아요. 역시 예. 소장님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정책을 내냐에 따라서 네. 이게 집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정책들이 나중에 조금 뭐 지나면 바뀌겠지. 맞아요. 이게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하면 하는 사람이고 자기 임기 동안에는 꾸준히 그거를 그 방향대로 추진할 것 같다. 맞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 맞아요. 인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텨봤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버티는 거하고 손해보는 거. 예, 버티면서 얼마나 손해보는지 더 보자. 네, 이런 뉘앙스로 이제 SNS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네, 저는 좀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버티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죠.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는. 네, 많이는 아니지만 네. 제가 간 데서 느끼고 있죠. 네. 예전에는 없던 현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다. 네, 그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슬픈 얘기는 뭐냐면 이제 3040이나 네. 그 10억의 주택을 사시려는 분들은 아직도 포모 현상에 있다는 게 이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네.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그 심리적으로 약간 느리게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알려드리거나 이제 개선시키거나 하려고 하는 지금 방향성을 갖추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 먹히는 부분이 있죠. 제 영상에 보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모든 문제점의 핵심이 전세 대출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대출액만 13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좀 생길까요? 이건 역대 흐름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전세 대출 좀 줄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갭 투자의 어떤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지방은 서울보다는 덜한데. 근데 전세 대출이 저는 한 6, 7년 전부터 제가 전세 대출은 암덩어리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한 6, 7년 전에 인식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전세 대출을 없애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 주거사다리 끊긴다. 월세 난민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들로 묻혀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방송 같은 거 나가면 그 PD분이나 분장사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짧은 시간에 제가 한 3, 4년 동안 계속 설명을 했어요. 전세가 3억인데 집값이 2억이면 이게 맞냐. 당연히 집값이 4억이 되겠죠. 그럼 딱 이해를 해요. 바로. 전세 대출을 5억을 들리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올라가겠네요. 금세 이해를 해요. 그럼 거꾸로 전세 대출 내리면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가는 게 맞잖아요. 말이. 그거를 한 4, 5년 계속 하고 보는 사람마다 하고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니까 한 2년 전부터 네. 이게 이제 많이 아시는 거예요. 젊은 분들도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공감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잖아요. 전세 대출이 없어지는 순간 전세 가격은 푹 가라앉죠. 왜냐하면 네. 서울 시내 제가 알기로 요즘 전세 대출에 한 10억 이상 이런 아파트들은 공인중개사분들 제가 설문조사를 좀 해보면 전세 5억에서 10억 사이 얻는 분들의 80%가 다 대출이에요. 전세 대출. 그중에 반이 반 정도 받고 반은 거의 풀을 받는데 특히 어떤 분들이 젊은 분들이 네. 네. 신혼부부들이요. 전세 대출 4, 5억 거의 풀 받는데요. 그리고 6억, 7억 가거나 딱 한. 그 부분이 전세 가격을 받쳐주니까 집값은 6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미 다 아는 사실이 됐고 그러면 이걸 갑자기 없으면 충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관계를 통해 가지고 대안을 던졌는데 DSR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제 들어가죠. 이것도 효과가 있죠. 그리고 유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왜 받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국어 문법상 보면 전세 대출은 집 없는 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정부 정권에서 정책을 할 때 집값을 떠받치려고 갭 투자를 권장하는 대출이 된 거예요. 유주택자도 전세 대출. 그때 명분이 뭐냐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집값이 작고 그러니까 집을 사뒀다가 돈을 모아서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간다는 명분을 국토부 직원이 주장할 때요. 네네. 5년 전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비율이 지금 5%도 안 되고 다 2년 보유 2년 거주한 다음에 팔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세가 되니까 갭 투자의 어떤 그 암덩어리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알고 있고 정부도 이미 다 인지했어요. 했고 전세 사기가 또 터지면서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출이 문제가 있다는 걸 더 잘 알게 됐죠. 네네. 그럼 결론은 나왔죠. 아, 이건 줄여가야 된다. 어떻게? 시장의 충격이 이렇게 줄여가야 된다. 거기에 이제 첫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아마 계속 근데 올라갈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전세 대출이 3억일 때 집값이 한 번 떴고요.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뛴 다음에 5억으로 또 올립니다. 네. 이게 더 뛰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거꾸로 점점 낮춰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시장 규정에 맞게. 그러면 네. 그걸 예측하고 시장에 대처해야 되는데 시장 충격은 조금씩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는 좋은 방향이죠. 조금씩 하향 안정화 이렇게 진행될 거로 좀 보입니다. 저는. 네. 네. 사실 전세 대출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전세 대출이 맞습니다. 이제 이 확대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전에는 있었는데 네. 있으나마나 한 존재였고. 그렇죠. 딱 진짜 취약한 분들이 쓰는 수준이죠. 네, 그때는 사실 임대인 동의가 그 아,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전세 대출이 정확하십니다. 사실 그 전에는 맞습니다. 이제 있으나마나 한 1억밖에 안 됐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임대인 동의를 필요 요건에서 이제 그냥 형식적 요건으로 바꿔주면서 전세 대출이 이제 크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그때 책을 쓰면서 네. 이게 굉장히 문제로 이제 벌써 그때 딱 아셨군요. 아. 다 이거는 당연히 그 치가 올린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생길 만한 요인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는 비가역적이다. 아, 맞아요. 예,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문제가 생겨서 인지한다 한들 이거를 맞아요. 되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정확하십니다.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 이제 이거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집값이나 뭐 이런 전세가 상승에 맞물리면서 정부가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도 제어하지 거의 못하고 네. 그냥 애만 썼죠. 그냥 무한대로 확장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네. 이제 굉장히 큰 국가의 문제가 네. 되는 지금 상황으로 접어든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비가역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게 한번 되돌리려고 노력할 때마다 네.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없애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없애려고 노력하면 하나씩 조금씩 네, 진짜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부분의 첫 발이 이게 이제 비거주 1주택의 네, 전세 그렇죠. 대출을 줄일 아마 전세 DSR도 아마 곧 하반기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네, 같아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예상하고 시장에 대비를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네.
이걸 또 반박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많죠.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네. 대출길이 막힌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 네네. 월세 난민. 네. 네, 월세 난민. 실제로 지금 전세 매물이 또 많이 줄었어요. 네, 그걸 그렇죠. 가지고 네. 이제 또 위기감을 북돋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월세 폭등이 일어날지.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사실 지금 전세 순간적으로 일시적 전세난인 거 맞습니다. 네. 수도권도 그렇고 서울 일부 선호단지들도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졌죠. 근데 그게 공인중개사분들 일부 뭐 담합이라고 뭐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근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소유자들의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은 전세 매물은 없고 다 지금 매물을 다 돌려놨거든요. 네네. 그 아시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 빈집이 많습니다. 그 다주택자가 그 세입자가 있을 때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못 파는 걸 대비해 가지고 나중에 한 3월 초인가요? 그때 다주택자 세입자의 임차 기간도 인정해 주면서 팔 수 있도록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세입자가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이게 담보 대출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급해서 팔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못 파니까 돈 주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초반기잖아요. 그게 이제 매물들이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된 것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전세로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네. 팔려는 거예요. 5월 9일까지. 네. 그럼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그거는 매물로 나와요. 다시 나와야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전세난인 건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 국민들 생각에서 워딩이 없었어요. 네. 방치를 하니까 이제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난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근데 다행히 전세 거래도 그렇고 매매 거래도 많이 줄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월세로 넘어가는 비중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게 5월 9일이 딱 끝나면 물건은 좀 완화가 될 거라는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월세 몰렸을 때 뭐 주거 비중이 거주 비용이 너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게 일시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전세 가격이 있고 월세 가격이 있을 때 전세 대출을 받는 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전세 대출 지금 전세 대출을 막 쓰기 시작한 게 월세 내느니 원룸에 살다가 80만 원짜리 원룸에 살다가 전세 대출 5억을 받았는데 막 2%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3%.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게 낫잖아요. 전세로. 그렇죠. 전세 대출 그래서 받아서 확 넘어갔던 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되니까 다시 월세로 가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동이 되니까 들어온 거고 그럼 만약에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 다 또 전세로 넘어갈 거예요. 비싸도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균형을 맞춰가잖아요. 그러면 월세로 밀리는 시기가 있고 넘어오는 시기가 있는 그 기준이 금리 변동도 있고 시장에서 그럼 결국 균형을 맞출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은 똑똑하시니까 비용 면에서 적은들 찾아가잖아요. 그럼 월세로 막 몰려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전세 비용보다 월세 비용이 높아지면 얘는 더 못 가죠. 네.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점이 시간이 가면 맞춰지는데 전세 가격이 만약에 내려간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비용이 줄잖아요. 그럼 네. 넘어가겠죠. 그러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전세 DSR이나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다운 수요가 주니까.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지금은 힘들고 시간이 가면 벌어질 일이잖아요. 네. 그걸 예측하면서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단지 현재 순간만을 조명하니까 현재 전세나 월세 있는 분들은 갑자기 또 포모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소장님 여기 구독자분들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공감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언론이나 정부도 그런 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참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좀 이렇게 국토부 이런 데서 얘기를 해주면 네. 좀 저는 이해가 되고 좀 안정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우리 구독자들한테 매번 말씀드리는 게 예. 현재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 현재 기준을 대비해가지고 미래를 그대로 예측하면 안 된다. 아, 정확하게 네. 역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 예, 예. 존경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일시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나 몰림 현상은 일어날 수 네,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전세가가 또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임대 비용으로 따졌을 때 전세가 훨씬 유리하게 되면 다시 또 전세로 넘어가죠. 옮겨가고 맞아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물이 없는 거는 이제 매매를 팔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매물이 쏠렸죠, 없는 지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구체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팔려고 내놓는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매매 매물은 내놓고 그렇죠. 임대 매물을 안 낸다. 맞아요. 지금 그래요. 임대 매물을 안 내놓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임대를 내가 놓으려고 했으면 임대 매물이 나와요. 맞습니다. 예. 임대 매물은 없어지고 매매 매물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게 만기가 되거나 뭐 아니면 나가고 일정 기간 동안 지나서 그때까지도 안 팔리면 네. 결국엔 다시 이게 임대 매물로 그렇죠, 전환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임대 매물이나 매매 매물이 이렇게 서로 이제 서로 왔다 역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거를 일시적인 현상에 전세 매물이 지금 확 줄었다라고 해서 이게 전세는 아니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전세 종말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막 네. 그 사람을 자극 선동하는 그렇죠. 예.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그리고 그거 상황을 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그렇죠. 말에 선동이 돼서 맞습니다. 예. 이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매매로 돌아서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얼마 안 뭐 남았죠?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선거다 그러면 이제 일단 생각하는 게 부동산의 호재성 공약들이 나올 것이다. 네. 예.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또 집값은 들썩일 것이다. 네. 뭐 이런 생각들 전방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점에 어떤 정부의 대책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우리가 뭐 살아오면서 선거가 있으면 하여간 부동산 호재 정책이 다 나왔었죠. 근데 지금 나올 시기가 지났다고 봐요, 저는. 네. 그 얘기 뭐냐면 완전히 이번 정부는 다른 것 같아요. 아, 뭐 나온 게 없어요, 이번에. 나온 게 없고 국힘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이거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별 의미가 없고 네네. 그리고 던질 게 없습니다. 도리어 뭐 장특공제 폐지 역으로 나오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대책이 제가 볼 때는 반대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공급에 대한 대책, 분양가에 대한 대책 나온다라면 네네.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을 띄우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표계산이 좀 끝난 것 같아요. 아, 표계산이 서울에 임차인이 50%가 넘잖아요. 그리고 유주택자들 중에 이제 성인 자녀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집값이 더 오르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 예, 예. 자기가 벌어봤자 제로섬이잖아요. 자식 할 때 둬야 네네. 되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둘이면 이거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표를 대충 계산해 보면 어때요?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키우는 정책보다 도리어 내리는 정책인데 내리는 정책이 충격을 줄까 봐 약간 여당은 지금 뭐 장특공제도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발 빼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수준에서만 멈추는 거지 세게는 안 나온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럼 결론은 더 띄우려는 정책은 지금 나올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제가 살아왔던 역대 부동산 지방선거 중에 호재성 공약이 제일 없는 때일 것 같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예.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네네, 그렇게 지금 봅니다. 상황으로 보니까. 네네. 예. 선거 때 네. 호재성 이 공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포 이제 서울 편입 막 예. 이거 메가시티. 가지고 서울 예. 메가시티. 그거 나왔을 때 뭐 이제 구독자들이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김포 이제 집값 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얘기했던 게 이 사실 정책의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게 이제 남발성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책을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결정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명쾌한 해석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김포 편입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호재성 기사를 선거 공약이나 이런 걸 믿고 산 사람만 손해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주의해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약간 오르는 네, 결과는 조금 있었지만 결국에는 선거 이제 지나고 나면서 이제 다 제대로 돌아갔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 말씀 너무 주신 것 같아요. 제안자와 결정자를 구분하는 거. 그렇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이번 선거는 지금 네. 교수님 말씀대로 네. 호재성 공약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고 있죠. 예. 그럼 너무 이제 선거를 기대하지 말아라. 아, 저 그렇습니다. 네. 다주택자 대출 연장이 이제 예, 됐죠. 금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때문에 단기 매물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매물 수가 조금씩 좀 줄어드는 줄어들었죠.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에 맞춰서 지금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 걸로 봐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 서울 같은 경우에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게 꽤 됩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으로는 3월까지 많이 안 거래가 된 걸로 잡히고 있는데 네. 3월 말 4월 초까지 그때 토지거래 허가 접수가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막바지 이제 시점이었다고 보고 그게 허가가 나면 다 이제 계약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 물량이 꽤 됩니다. 거의 10,000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꽤 많네요. 네.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좀 쬐다 보니까 이게 좀 사이드 얘기인데요. 물론 뭐 이제 고가주택 얘기인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 아들이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예요. 의사인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이 2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5억짜리 사니까 10억이 모자르잖아요. 예. 13억이. 예.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증여를 한 거예요. 네네. 증여를 하니까 그거는 증여세까지 내고 네. 하겠다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해서 허가가 나면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국세청에서요. 네. 그 어머니의 13억은 어디서 났냐고 자금 조사를 또 들어오더래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냥 안 사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국세청에서는 그런 거를 잡으면은 또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나 봐요. 네네. 이 틈을 이용해가지고 지시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자금 조사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3월 한 중순부터 잘 이제 거래가 이제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거예요. 네. 안 팔리니까 답이 뭐예요? 팔 수가 없으면 답은 나왔잖아요. 전세로 5년을 더 가든지 월세로 돌리든지 이거죠. 네네. 이 와중에 그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또 정부가 살짝 껴놨어요. 네. 그걸 이미 정부가 샜는지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줄 때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고 월세를 높여서 냈을 때 수익이 1%도 난다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지금 저도 매물 감소가 좀 빠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이드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해주냐?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대책들을 옆에서 놓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공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매물 감소가 좀 특이하다. 아직 한 5월 9일까지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연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네네. 이거는 이제 정부가 뭐 저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좀 안 바쁘더라면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중요한 건 5월 9일이 끝나면 더 준다는 것도 알잖아요. 네네. 근데 임대주택 대출 쪼이는 거를 약간 구멍을 내놨어요. 제가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대통령이 또 그걸 맨날 보잖아요. 네. 만약에 찾으면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 또 갑자기 또 튀어나올 수 있죠. 뒤에 5월 9일 이후에 이분들 네. 매물이 다시 또 쭉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참 시장은 유동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민감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래량은 3월 거래량이 네네. 지금 전달보다 18% 정도 급감을 했는데 이제 네. 비중은 15억 이하 거래가 85%를 예. 넘겼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거주자 중심의 거래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게 아닌지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제가 네. 이거 한번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토지거래가 할 때 작년에 15억 초과 거래가 36%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2월, 3월 연속 10%밖에 안 돼요. 그럼 25% 거래가 줄었다는 건데 거의 35%던 게 10%대로 바뀌었으니까 거의 70%가 감소한 거죠. 고가주택은. 네. 반면에 이 15억 이하 주택은 65% 수준이었는데 이게 합해가지고 거의 85%, 90%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벌어진 것 같아요? 그 밑에 5% 정도가요. 10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금융위원회에서 6억 대출을 풀었잖아요. 밑에 집. 아니 25억 이상 집이 2억 대출인데
어떻게 10억 이하 집이 6억에 대출해줘요?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원회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데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내면요 항상 이 정부나 정책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럴 때 눈을 가립니다. 구멍을 냅니다. 네. 네. 이래 놓고 여기다 이 중저가 주택이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면 또 언론들이 제 생각에 어떤 수식을 던지냐면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 예. 앞으로 이 정부는 대출을 또 줄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집값이 10억이던 게 막 12억, 13억 막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재편 완전 실수로 됐어요. 됐는데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을 제가 보니까 3월 말부터 4월 초에 가면서 사람들이 10억을 예상하고서 막 오다가 이 12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요새. 강북구나 이런 데들이 올라가니까 예산을 맞춰서 왔는데 부담되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6억 대출이면요. 원리금 상환액이 300 넘어요. 그거 부담할 분들이 서울시에 소득 기준을 따져보면 구간 있잖아요. 제가 봐도 오버슈팅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임계점이 온 게 3월 말부터 와가지고 거래 금액 때도 다운됐어요. 평균 서울 평균 매매가가 토지 거래가 할 때 10억 가까이 가거든요. 평균가가 지금 9억대예요. 네. 많이 내렸죠. 거의 30%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실수요자 시장으로 완전히 재편이 됐는데 이 시장조차도 지금 임계점에 왔다. 조금 오른 바람에 이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네. 네. 교수님께서는 네네. 네, 항상 주택 공급 매물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됩니다. 네.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이건 예전에는 맞는 말인데요. 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 네.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아시겠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걸 알았지만 공급할 계획도 없었고 뒤늦게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게 분양이 거의 안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뭐 10,000호에서 그쳤어요. 근데 그 물량이 3기 신도시만 17만 5천 호에 가깝고 공공 택지 개발지구까지 합치면 거의 35만 채예요. 네. 서울 바로 수도권에가 35만 채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서울의 10년치 물량이잖아요. 근데 이 물량이 사실은 지금 LH가 사장이 아직 안 뽑혔잖아요. 속도를 내면요. 제가 볼 때 1, 2년 안에 다 분양이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 광명 그 택지개발지구만 나중에 선정이 돼가지고 보상이 안 끝났고 나머지 3기 신도시 주요 5개는 다 보상이 거의 100%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고 가면 되는데 이 조성지구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실시계획 사인만 하면 가는데 아시겠지만 건설사들이 안 좋잖아요. 그럼 이게 저렴하게 분양하면 건설사 미분양들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이걸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약간 건설사 편에 서가지고 구조조정을 천천히 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도 이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구조조정을 함부로 하면 이게 충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량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부 정보로는 이게 바로 할 수 있는데 예. LH 입장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가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야 이게 지금 공급을 세게 내면 집값은 안정이 되겠는데 건설회사들이 갑자기 큰 회사가 무너지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조절 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좌고우면하다 보면 이게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 잠깐 상승을 좌시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그거죠. 그러면 2, 3년 안에는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결국. 근데 그 물량이 꽤 있고 위치가 좋잖아요.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는 높은 게 없어요. 네. 그러면 특히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서리풀지구 아시잖아요. 네. 강남 서리풀지구가 2만 채에서 2만 2천 원 조금 작은 사이즈라면 2만 5천 개까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끔 회의를 들어가거든요. 부를 때 자문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회의에다가 거기 분양가 얼마 잡고 있냐. 계획을 잡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지정을 했고 가려고 그러면 계획의 기본 틀이 보이잖아요. 대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요. 그냥 반값이에요. 강남 한복판이. 네. 그러니까 MB 때 보금자리 주택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때 우리가 시장을 돌아봐야죠. 딱 던지자마자 강남 집값이 딱 스톱했거든요. 네. 어떤 바보가 반값인데 똑같은 강남인데 기존 주택을 사겠어요. 살려둔 수요가 갑자기 스톱하고 이걸 기다리게 되거든요. 이거를 발표할지 안 할지 우리가 봐야겠죠. 네. 근데 이미 지정했단 말이에요. 2월 달에. 2월 1일 날 지정했어요. 완전히. 했고 주민이 협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년 안에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색깔이. 그럼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건 뭐야. 공급 부족이 있는데
수요하려고 하는 대기 수요자들이 마음이 접어져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 현상이면 집값은 다운이잖아요. 보금자리 때처럼 그 현상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올해 연말까지 정부 정책 발표를 보고 정해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예. 저는 이제 수요만 잡는 걸로 집값 안정화는 충분하다. 네. 이렇게 보는 견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수님하고 저의 좀 약간 차이는 네. 저는 수요의 성질을 좀 다르게 보고 네네. 있는 시장 참여자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수요는 실거주는 1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도 없다고요? 1도 없습니다. 너무 단정적이신 거 네, 아닌가? 다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에이, 다는 아니죠. 다 5% 10%는 또 실수요자 있겠죠.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책을 쓰고 있는데 빨리 좀 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실수요에 대한 일종의 내 집 마련이나 이 부분에 대한 용어의 이제 착각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심오한데요. 네네. 기대됩니다, 소장님. 그래서 그거를 왜 실거주가 없는지 증명도 하고 언제 출간하세요? 기다려집니다. 지금 사실 원고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세요. 마무리 단계. 곧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출판사나 이제 네.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이제 나오겠죠. 올해 안에는 나올. 올해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나올. 오래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논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열심히 보고서 저도 좀 소장님이 이거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도 좀 벌이고 좋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불편한 내용을 좀 지금 이런 거죠. 불편하지만 아름다운 진실 뭐 이런 건가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감사합니다. 쓰고 있습니다. 사실 실거주는 일도 없다는 얘기는 저만 하고 있거든요. 와, 그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정말 기대됩니다. 네. 부동산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거의 뭐 100% 이상으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행동대로 간다면 집값이 이제 진짜 빠질 건지 그리고 빠진다면 교수님은 어느 정도 빠질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계속 대통령이 SNS에 올린 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 강남은 이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부 기간 내 한 20%까지도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강북하고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지역은 10%대 수준에서 멈출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물가가 그동안 상승을 했고 계산해 보면 우리가 17년, 19년이랑 비교할 수 없게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면 아마 2019년 수준 뭐 이 정도까지 간다는데 지금 벌써 이미 2020년 25대 수준에서 조금 올랐잖아요. 요새. 네네네. 그게 이제 내려가는 폭이 이제 적은 거죠. 그래서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원가가 많이 올랐으니 그걸 계산해 보면 기준주택의 가치가 일단 조금 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내려가는 폭이 조금 강남 3구와 요걸 빼고는 고가주택을 빼고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크게 기대가 안 돼. 다만 하나의 변수는 해외 변수가 있죠. 내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미국 그 리스크가 중간선거 이후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경제학자들이. 그럼 터지면 조금 한 5%씩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정책하고 이런 걸 보면 지금 무리해서 쫓아갈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우리 교수님을 약간 하락론자로 보시잖아요. 저 하락론자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전망은 저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그래요? 네. 저는 더 떨어질 걸로 보고. 근데 저는 시장 경제 논리를 아예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짧은 이제 이론을 갖다 숫자에 오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숫자 갖고 막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심리잖아요. 그 부분에 소장님이 최고 건져지고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장님 같은 분들 얘기를 듣고 합하다 보면 약간 중화가 돼서 원래 생각한 포지션보다 조금 완화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딱 계속 던지시잖아요. 한 40% 정도 강남도 예외 없다. 네네. 빠질 거라고
그 보고 있는데 이제 봐야죠.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좀 걱정되는 건 예. 구독자분들은 이게 그 장기간에 걸쳐서 이 정도 빠진다는 얘기를 지금으로 받아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장기간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기간? 저도 이재명 임기, 뭐 4, 5년 이재명 동안. 임기 내에 한 4, 5년 정도의 그 정도까지는 가능성. 빠질 걸로 저도 뭐 그거 예상을 합니다. 반 이상 공허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지금 막 네. 40% 빠진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다음 날 안 떨어지는데 다음 날에 그건 너무 뭐 이제 급하시다.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다. 이 부분 이런 얘기 덧붙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소장님이나 저나 2021년도 집값 떨어진다고 막 얘기했었을 때 네. 그때 강북구에 집을 안 사신 분들, 소장님이나 뭐 제 얘기를 듣고 안 사신 분들은 지금 너무 따뜻하잖아요. 네네. 오른 것 같지만 그때 영끌하신 분들은 지금 5년 동안 이자를 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집값이 지금 1억 빠졌잖아요. 그럼 거의 3억 빠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부담을 없이 지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소장님이나 제 얘기가 맞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네네. 참조하셔서 절대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도 저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요즘에 네. 요즘에 받는 약간 조롱 댓글이 네. 네가 사지 말래서 안 산데 얼마 올랐다 이런 댓글도 꽤 그럼 많아요. 강남은 그쵸, 맞는 말이 예. 되는데 그러면 서울이 25개구잖아요. 네네. 강남 3구하고 마용선에서 8개구요. 나머지 17개구가 네. 맞잖아요. 그러면 네네. 더 맞힌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 근데 어쨌든 그런 댓글에는 타격을 받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네. 1,500원을 넘어서서 이제 뭐 1,600원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방어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환율 방어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네, 그 1번이죠.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 카드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환율이 화두가 막 됐고 이란 전쟁 겹치면서 뭐 1,500원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듬어 보시면 1,200원, 1,300원 시절에 제가 환율에 좀 관심이 많은데 재작년이죠. 재작년 겨울에 제가 우리 환율 안정센터라고 있습니다. 환율 위험당국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원래 매년 보고서를 내요. 다음의 전망치를. 그 전망치가 국내 은행 기관들의 환율 전망과 해외 주요 은행들의 환율 전망을 담아가지고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올해는 안 냈어요. 계엄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재작년 나올 때 어떻게 됐냐면 이미 2025년도가 그때 뭐 1,400원 얘기 안 할 때인데 저는 이미 그걸 보고 나니까 그 얘기를 전달했죠. 네. 아는 분들한테. 1,400원은 가볍게 간다. 넘을 걸로 예상을 이미 하셨군요. 네, 했고 1,400원대에서 놀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잖아요. 올해인데 올해는 1,500원을 넘고 1,600원도 터치할 수 있다고 봤고 그다음은 이제 안정국면으로 간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WGBI라고 국가 채권지수 3대 채권지수에 가입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게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꽤 돼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좀 키우고 있잖아요. 네. FST 지수하고 MSCI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선진국 지수잖아요. 네네네. 신흥국 지수가 되면 이걸 편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2016년도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써서 관찰 대상국이 돼서 1년 동안 조사를 하거나 관찰을 해요. 주식시장을. 근데 아시지만 우리 주가 조작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잘렸다가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재작년인가 일단 올라와서 작년에 관찰 대상으로 일단 막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관찰 대상이. 예. 근데 이게 11월까지 가잖아요. 11월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계속 관찰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주가 조작 법에 대한 그런 거 다 없애죠. 그렇죠.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거 다 하죠. 또 환율 그 시장 있잖아요. 외환시장. 우리는 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원래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24시간 개방을 해야 돼요. 네네, 환율이. 네네. 그거 아직 안 했거든요. 이런 게 조건을 맞춰주면 11월까지 맞춰주면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겠네요. 편입이 되겠네요.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똑바로 하면. 네네.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어떠냐면 전 세계에 거대 자금들이 있잖아요. 네. 거대 자금들이 원래 자산 포트를 잡을 때 상업용 얼마 투자, 국가 채권 얼마 투자 이거 다 배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전 세계 거대 자금 우리나라는 사실 큰 것 같지만
전 세계에 비하면 한 10등이라고 하지만 여러 면에서 주식시장 이런 건 좀 작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자금들이 11월부터 들어온다는 게 확정이 되기 전에 벌써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이재명 정부의 형태를 볼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그 뉴스가 벌써 크잖아요. 네. 그동안 신흥국 지수로 계속 놀다가 드디어 이제 선진이 딱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도 이 평가를 다시 할 거고 해외 자금은 들어오게 돼 있고 시나리오상 그러면 지금 막 주식이나 이런 게 막 하던 거지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환율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환율이 높으면은 투자를 해야 하네요.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정 국면으로 가는 그게 하반기에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신영선 총재가 되자마자 다들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매팔에서 네. 이 사람도 이거를 예측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그러면 이게 1,500원대를 쉽게 넘어가는 건 이란 전쟁 같은 이슈가 없으면 일단은 1,400원 중반대에서 쭉 가다가 네. 정말 좋으면 1,300원 후반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게 좋은 시나리오고 나쁜 시나리오는 이제 외부 변수. 그렇죠.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전쟁이나 뭐 계속 되거나.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 터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건설에서 한두 개 자빠지는 거로 우리가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꼭실 찍었고 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게 되면 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정말 안정적이죠. 그러겠네요. 네. 외국 자금이 이제 대규모로 들어오고 지금 뭐 국내에서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MSCI 편입 지수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네. 그때는 조금 주식시장을 또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접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뭐 계속 위기다라는 말만 들었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위기인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말씀을 하셔서 네네. 또 좀 안정성이 생기는. 근데 안정된 다음에 이 자산시장은 이런데요. 네네네. 내수 우리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약간의 내관은 되죠. 예. 제가 그 부분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또 기대됩니다. 그게 사실 좀 리스크잖아요. 좀 아킬레스 같은 역할이 하고 있어서 좀 자영업자 부분에 저도 자영업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생각했던 부분을 매번 뉴스로 들어보면 자영업자들이 매년 해마다 IMF보다 올해가 더 심해.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책 빨리 내세요. 그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걸 지금 건드는 게 아닌가 저는 싶기도 선생님한테 하는데. 기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미리 해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쓰고 있으니까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네. 사실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미 시장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상단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범위가 있는데 상단 가장 윗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제 7%를 넘었습니다. 뭐 8%가 넘는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변동금리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주담대를 이미 받았던 특히 영끌했던 지금 집주인들은 꽤 부담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게 쉽게 금리가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시장금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은행은 기준금리는 그냥 자금 조달의 창구일 뿐이지 외환 콜금리라고 있잖아요. 외국 시장하고 뭐 딜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금 조달 시장 은행들의 주요 창구가 국채에서 뭐 하는 것도 있지만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출발해서 전세가 퍼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금리가 지금 4.몇%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그거니까 그러면 리스크 어핑을 하고 비용이나 더하면 기본이 5.5에서 6은 가야 되는 거예요. 조달이. 그 5%에 받아서 5%에 하면 적자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근데 미국의 지금 모기지가 지금 7%거든요. 근데 우리가
4% 이상 하잖아요, 벌써. 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아, 은행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또 많이 빠졌잖아요. 예금들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은행들이 돈을 메꿔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와요? 근데 그게 다 4, 5%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어지는 거지. 물론 여기에다 또 은행의 방향성도 바꿨잖아요. 네. 생산적금으로 가겠다. 가계대출. 이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서 당분간 금리나 뭐 작년 지장이나 많이 떠들었잖아요. 안 된다고 전 얘기했거든요. 네네. 될 수가 없다. 구조가.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당분간 제가 볼 때 내년까지도 계속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거 네네. 예측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너무 쫓아갈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매수를 검토하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일 사실 걱정되는 거는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 네. 지금 고민하고 있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진짜.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 이제 이 연끌해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버텨야 되는 네, 많이 상황들이 힘들죠. 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경제 위기 많이 네. 얘기하시거든요. 뭐 IMF 총재가 한국의 부채 문제를 굉장히 예. 좀 세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총부채가 뭐 6,500조를 넘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IMF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때 기업의 부채 비율이 103%가 넘었어요. 그때 터졌거든요. 예. 그때 가계 부채 비율은 40%밖에 안 돼요. 45%. 예. 근데 그 뒤로 1998년이니까 2000년이라고 치면 20년 정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기업 부채는 113%가 됐고요. 더 올라갔고 IMF가 예. 지금. 그리고 가계 부채는 지금 103%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IMF 총재가 재작년에도 한 번 오고 작년에도 한 번 오고 계속 와가지고 가계 부채 줄이라고 압력을 넣고, 아시겠지만 매년 초에 IMF하고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하고 한국은행하고 연례 협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와요. 연례 협의 보고서라고. 그게 이제 올 초에도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 딱 나옵니다. 전세 대출 문제 줄여라, 가계부채 줄여라, 기업 구조 고정 들어가라. 안 그러면 좀 문제 있다고 나옵니다. 이미 네.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고, 대통령이 그나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피다 보니까 그 리스크에 대해서 약간 묻히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 또 연끌분들도 살아있고, 이런 것이 뭐냐면 이 예를 들으면 딱 이해되실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 BC카드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카드 단일 회사에서 회원수가 제일 많은 게 BC카드사인데, 네. BC카드사가 4, 5년 전부터요, ABC 리포트라는 걸 냈어요. 자기들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뭐 분야별로 카드 사용해 이거를 뭐 문화 뭐 또 뭐 주거 비용 뭐 이런 걸 다 나눠놨어요. 네. 나눠놨는데 이제 편의점 매출 뭐 이런 것들 다 나눠놨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가요, 작년 9월부터 안 나옵니다. 지표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그걸 매번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전화도 했어요. 처음엔 전화를 받는데 지금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가 매번 나오잖아요. 매달. 요새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가 나오면 뉴스에 잘 안 보여요. 예전엔 주기적으로 뭐 몇 월 산업활동 동향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요새 안 보인다고요. 네네. 이게 저는 좀 이상해가지고 또 제가 들어가서 찾아내죠. 거기에 이제 놀라운 걸 좀 하나 말씀 올리면, 뭐 딴 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편의점 매출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편의점 매출이, 편의점 시스템이 세계 최고래잖아요. 이 상품이라는 게. 그게 한 1년 된 것 같아요. 네. 1년 돼 갑니다. 산업활동 동향 유지에서 그 편의점 매출이 감소한 게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럽니다. 이게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뭐 할인마트 이런 데 준다는 건 들으셨잖아요. 이거 왜 심각하냐면, 이거는 이 마트나 백화점 이런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편의점에 가는 분들은 누구야? 직장인들하고 청소년들이 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 같은 나이 또래는 뭐 막걸리나 담배나 뭐 이런 거 사는 분들이 좀 가시잖아요. 근데 밑에 층은 거의 밥이나 다 필수품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매출이 줄었다는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물가가 올랐잖아요. 네. 100원이던 게 2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매출액이 2배가 되는 건데, 2배는커녕 옛날 매출액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라면을 하나 먹던 사람이 반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해석할 때. 그럴 수 있네.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쓸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직장인들은 뭐죠? 집 사고 막 이런 거 하느라고 부채지다 보니까 쓸 돈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줄고 청년이나 부모님들이 집을 샀으면 용돈 줄 돈이 줄잖아요. 네. 이게 이제 퍼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내수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밑에 이 중산층 이하가 문제가 좀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정부가 그래서 알고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부동산에 연관되잖아요. 줄여 나가는 얘기는 부동산 값이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IMF도 극복했잖아요. 네. 위기가 와도 큰 문제 없습니다. 생명의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있고 그렇죠. 또 극복해 가고 그냥 거품이 빠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존재한다 리스크가 그러나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또 아시잖아요. 우리 저력을 네. 시청자들도 그래서 전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 위기 때 자산시장 관리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 IMF나 뭐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는 그때 그게 터졌을 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힘들었던 상황을 이제 다시 사실 어떻게 보면 막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까 지금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나 뭐 이런 거는 계속 오픈이 되고 네. 그래서 대비를 해야 안 터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안 터져야 어쨌든 그렇죠? 네. 우리 삶이 유지되면서 충격을 좀 덜 받으면서 네.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비가 참 중요한 거다 중요하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소비를 좀 줄여라 이렇게 하는데 소비를 줄이는 게 또 능사는 아닌 시대로 이제 맞습니다. 접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면 뭐 내수 시장이 죽고 경제도 이제 타격을 받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또 연결될 수 있으니까 소비를 늘려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교수님 교수님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아유. 끝으로 정리 네네.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어제 그분이 기다리던 내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삶의 가치의 어떤 중요성을 말한 건데 IMF가 와도 우리 국민들은 저력 있게 뚫고 나왔고 우리 소장님이 경제위기를 말씀하셨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참 머리 아프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항상 발전해 왔거든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 좋은 마음으로 대하시면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장님 말씀처럼 현재 막 매달리다 보면 고민만 늘어나잖아요. 그럼 또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다시 원조로 오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사를 접하시다 보면 조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자산 관리에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편안하게 좀 다스리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하고 저랑 느끼는 게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을 좀 대하거나 이렇게 봤을 때 조급하고 맞아요. 뭔가 약간 울분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놓고 내가 왜 이런 거를 행하는 게 내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고 뭐 때문에 이런 걸 하는가를 좀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열받고. 맞아요. 우라통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또 건강을 해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의미가 없죠, 진짜. 그런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셔서. 그래요? 저도 지금 그런 말씀을 저만 막 뭔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들한테는 이제 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셨구나. 구독자분들 행복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시니까 저도 아주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 과정 우리가 돈 벌고
뭐 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그 과정이잖아요. 수단이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약간은 그 과정에서 뭐 젊어서 고생은 사소해라 이런 얘기도 있듯이 약간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오며 가며 이렇게 뵈기는 했어요. 얼굴만 마주치고 인사만 안 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오랜 시간 이렇게 그 얘기를 해본 거 처음입니다. 근데 굉장히 와닿는 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그 기회가 되면 좀 자주 모셔야 되겠다. 예, 영광입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선생님. 네. 자, 지금까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